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계사를 가르치고 있는 박세훈입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자, 구모 세계사를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느낀 총평이라고 해야 될까요?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기존에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던 특히 작년 수능과도 비교를 좀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어려운 시험이 맞다. 작년 수능하고는 난도 차이가 꽤나 크게 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단적으로 말하면 작년 수능 같은 경우는 키워드가 그대로 노출이 된 거를 정직하게 정답으로 연결을 하는 뭐 어렵다라고 느껴질 만한 것이 하나에서 한 뭐 좀 까다롭다 하나 정도 플러스 좀 많이 봤을 때 두 문제 정도 이렇게 눈에 띌 수 있었는데 이번 세계사 같은 경우는 어느 한 문제라도 쉽게 주지는 않겠다. 뭐 심지어 우리가 그동안에 편하게 생각했던 뭐 하다못해 정말 이 1번 문제조차도 1번 문제 치고는 굉장히 글밥이 많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중국 정근대사를 우리가 그동안에 되게 쉬운 파트, 빨리 풀 수 있는 파트라고 여겨져 온 파트인데 그 중국 정근대사도 생각보다는 꽤나 까다롭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 있는 이 3번도 그런 맥락에서 중국 정근대사인데 생각보다 바로바로 키워드가 나오지 않네. 설마 이거 하나 가지고 푸는 거야? 이런 느낌을 주는 것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또 좀 보면은 지금 중국사에서 요것도요. 자, 중국사 15번도 보시면 이미 제가 이제 노출을 시켰지만 진나라 문제인데 진나라 문제치고는 요렇게 많은 내용과 그다음 자료와 이렇게 제시된 적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에 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온 김에 또 이렇게 스티커를 제가 붙여놓은 것을 확인을 한번 해보면 요거 스티커까지는 아니지만 6번 일단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제 읽는데 좀 집중력이 좀 저하돼 있는 그런 친구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었겠다. 개념이 좀 부족한 친구들은 이게 뭔 말이야? 여기에서 뭐 공화정이 왕정을 이었고 그 다음에 또 뭐 어떻게 됐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읽다가 지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이거는 개념을 철저하게 했으면은 또 이게 무난히 풀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15번은 아까 살짝 말씀을 드렸고 아마 이 19번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좀 많이 놀랐겠죠. 트리폴리? 나 이거 마블 할 때 본 것 같은데 이게 갑자기 시험 문제로 나왔네? 뭐 이런 느낌 받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무엇보다도 뭐 무함마드 알리도 이것도 만만치가 않았는데 요렇게 지금 나왔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한번 이제부터 1번 문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써놓은 총평에서 요거 기존 공부하던 개념을 계속 반복을 하셔야 된다. 요거는 세계사 개념에 철저하면은 어쨌든 좋은 결과가 나오는 시험. 요의 본질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요거 하나 유의미한 거 교과서를 꼭 체크를 한번 하셔야 된다. 요거는 제가 EBS 게시판에도 굉장히 길게 교과서 메커니즘에 대해서 소개를 해놓은 것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해설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것까지 말하면 자, 그래서 요거는 EBSI 수능 완성이나 그 다음에 특강 게시판을 보시면 교과서에 대해서 제가 좀 써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지요. 자, 가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통 이제 1번 문제는 4대 문명 중에서 출제가 되는데 사실상 2대 문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집트 아니면 메소포타미아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금은 등으로 만들어진 이 유물들은 소수의 지배층만이 소유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건 필요가 없어, 그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서 발달한 가의 우르 유적에서 발견되었다. 두 줄째에서 끝납니다.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서 발달한 문명 이 자체 말 자체가 강 사이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메소포타미아.
요걸로 그냥 끝이에요. 그다음 우르도 종종 나오는 도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사실은 부연 설명일 뿐 핵심 키워드가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전혀 다른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1번 문제에서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다 나왔고 뭐 금장신구랑 뭐 은사자 장식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그 푸압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관련된 출토 유물이에요. 그래서 푸압이 관련된 유물 참고로만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사자의 설을 제작했다. 이집트 죽은 자를 위한 안내서죠. 파르테논 신전은 그리스 아테네죠. 태음력과 육심지법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답은 간단하게 써놓을게요. 이집트, 그리스. 하라파 등 계획 도시를 건설했다. 이렇게 오답으로는 선지가 계속 나와요. 인더스. 점을 친 내용을 갑골에 기록했다. 중국 그리고 상나라 쪽으로 좁힐 수가 있습니다. 2번 문제 갑니다. 제가 여기 아까 적어놓었던 게 있는데 요거 이번 또 구모의 특징 1페이지부터 굉장히 타이트해요. 사실 이 1번 문제도 쉽기는 하지만 그 쉬운 문제치고는 품이 상당히 많이 들었죠. 자료도 많이 들어가 있고 글밥도 막 작은 글씨체로 꽉꽉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근데 이번 문제에 바로 중국 근현대사가 나와 있습니다. 중국 근현대사예요. 요것만 봐도 피로감이 기존에 풀던 그런 시험지보다 피로감이 확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현대사가 바로 나왔어요. 분량도 적지 않습니다. 자, 일단 여기 형광펜 효과가 들어가 있는 이 동그라미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가봅니다. 베이징에 주재하고 있는 영국 공사. 이거 바로 그냥 중국 근현대사가 나오죠. 외국의 공사가 이렇게 외교관이 들어와 있으니까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만 보더라도 벌써 2차 아편전쟁 이후라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국 근현대사는 쫘라락 일단 문제를 보는 순간 머릿속에 맵이 펼쳐져야 되는데 그 맵이 뭐냐면 아, 태, 양, 편, 의, 광, 신 이게 펼쳐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 중에서 무조건 한 문제 이상 나오기 때문에 아편전쟁 1, 2차 포함해서 봅시다. 태평천국 운동 물론 이제 아편전쟁이랑 중복된 시기가 있지만 편의상 이렇게 합니다. 양무운동, 변법저강운동, 의화단, 광서신정, 신해혁명 그리고 여기서 한번 끊어주고 나중에 이제 뭐 오사운동, 뭐 신문화운동 이런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아편전쟁 이후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이들이 원정군을 구성을 했다. 영국, 프랑스 그리고 그들만이 아니야. 등 여러 나라의 열강의 군대가 원정군을 구성을 해가지고 베이징 쪽으로 들어온대. 그럼 역사상으로 우리가 중국 근현대사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외국 군대들 특히 영프가 들어가 있고요. 이들이 군대를 구성해서 이렇게 베이징으로 지금 막 이렇게 오고 있다. 그쵸? 2차 아편전쟁 이후의 말이죠. 그런 사례. 자, 여러분 조금씩 이제 좁혀 가셔야 되고요. 그다음 이 운동에 가담한 자들이 뭐를 했대요? 기차 선로를 파괴했대. 자, 이 기차라는 것은 서양 문물의 상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보통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면 교회와 그리고 이런 철로 이런 것들을 많이 파괴했다. 이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선교사, 교회를 믿는 사람들, 그다음에 자국의 그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외국 군대가 이렇게 들어온 거죠. 자, 그다음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힌트고 파괴된 기차선로. 그다음에 모든 외국인들에게 죽음을 그런 굉장히 외세를 배척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힌트를 하나 더 집어넣으면 양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양의 상징이 이런 기차나 교회나 이런 것들이 되죠. 자, 그다음 나라의 평온을. 그럼 나라의 평온을 위해서는 나라를 도와야 되겠지? 이게 바로 부청. 그래서 부청 멸양, 철도 파괴, 외국 군대의 개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운동이 뭐라는 것을 알 수 있냐면 의화단 운동이다. 충분히 캐치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8,
1999에서 신축 조약인 1901까지. 여기서 노트 복습 노트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근현대사. 제 필기 노트를 한번 띄워볼게요. 중국 근현대사에서 의화단, 부청묘랑 8개국 연합군. 근데 이 8개국 연합군에 이제 영국, 프랑스 뭐 이렇게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신축조약 대결 이야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의화단 운동과 관련된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백령교 계통의 단체가 중심이 되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백령교라는 민간 신앙을 기반으로 해서 이 의화권을 수련하는 단체, 그리고 이들이 부청 묘량을 내걸고 출발을 했다. 이제 특별히 추가를 해볼 만한 키워드가 있다면 산둥 키워드가 또 많이 나오죠. 산둥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확산이 점차 되었다. 이런 내용들도 많이 나오게 되겠고요. 신축조약 마무리 반드시 체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내용으로 기출은 이미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출 문제 풀어보면 충분히 이 똑같은 선지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난징을 점령했다. 요거는 태평천국 운동에서 자주 쓰이는 선지가 되겠고요. 천두슈, 후스 이런 사람들 신문화 운동, 입헌 군주제는 변법 자강 운동, 철도 국유화 조치는 신해 혁명의 이제 시작점에서 언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중국 근현대사가 바로 이렇게 2번 문제로 그냥 냅다 나와버렸습니다. 3번 갈게요. 3번도 중국 정근대사인데 중국 정근대사 치고는 살짝 여러분들이 이제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의심을 좀 했을 겁니다. 왜냐면 키워드가 정말 적어요. 그래서 이제 세계사 시험은요, 여러분 세계사 시험에서 세계사 시험에서 난도를 끌어서 올리는 방법은 곧 뭐와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키워드, 교과서에서 공통으로 쓰이는 이 키워드를 뭐 두세 개 줄 것을 이렇게 하나로 줄여버리는 거.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뭐 기타 개념을 끌고 오고 어려운 개념을 끌고 오고 낯선 키워드를 쓰면 그거는 교육과정 이탈이 될 수도 있고 역사의 다양한 해석 여지가 열려버리는 그 순간 문제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냥 키워드를 개수를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세계사 출제 원리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키워드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서도 핵심 키워드가 매우 적어요. 여기서 보시면 그냥 가장 확실한 것이 뭐 여기 상도도 어느 정도는 이제 힌트가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죠. 남인이라는 비천한 출신, 차별을 받았던 그 남인. 우리가 이 이야기는 많이 한단 말이죠. 마치 그 인도의 카스트처럼 우리 세계사 뭐 개념 교재나 그다음 교과서 같은 거 보면은 최상층에 당연히 몽골인이 있겠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생목인들이 뭐 재정 회계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배층이고, 그렇죠? 이렇게 지배층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밑으로 갔을 때 한인, 그리고 최하층의 남인, 요렇게 피라미드 그 카스트 같이 표현한 거 분명히 개념 공부한 친구들은 접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 한인 같은 경우는 이미 뭐 금나라 치하를 경험하면서 이 몽골에 대해서 그냥 수능을 했겠죠. 근데 남인은 남송인들로서 끝까지 저항을 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가장 낮은 대우를 받게 된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북쪽 상도, 요것도 뭐 교과서 지도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상도가 좀 점이 찍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읽어보니까 남인이라는 비천한 출신인 내가 관리로 선발되었고, 그 다음에 황제께서 국가의 기틀을 태산처럼 굳건히 하는데 함께했던 건 크나큰 성은이었다. 그래서 이제 좀 뭐 남인으로서의 좀 그 한족으로서 좀 약간 그 이런 표현을 해도 될까요? 어차피 이거 방송이 아니니까 좀 곤조가 떨어지는 그런 좀 성격의 글이 나타났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그 자신이 영광이라고 이렇게 여기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그 몽골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한족 출신, 이 남인 출신이 이렇게 또 성공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국가는 결국에는 이제 몽골이고 그다음에 특히 원이 되겠죠. 원한테 이제 원제국 쿠빌라이 칸한테 완전히 최종 정복을 당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 몽골 원제국 치고는 키워드를 최소화한 형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부터 한번 골라보죠. 수시력이 제적되었다. 이건 너무나 사실 정답 선지는 또 많이 쓰인 거죠. 쿠빌라이 칸 때 수시력, 뭐 곽수경에 의해서 또 이렇게 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유교를 반포하였다. 이거 명태조. 군기처가 설치가 되었다. 청나라 옹정제. 왕한석의 신법, 송나라 신종, 송신종. 진승 5강의 날이 발생했다. 진시황제 사후. 4번 가보겠습니다. 4번도 굉장히 긴데 이것도 뭐 쉐로의 역병, 설마 여러분 이런 역병 가지고 꽂히시진 않겠죠. 여기 보면 뭐 안토니누스, 유스티니아누스, 쉐로의 아마스, 페스트, 이제 여기서 이제 특히 흑사병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다 페스트의 일종이에요. 근데 이 페스트를 또 이렇게 시기별 또 구분을 했죠. 살짝의 종류나 양상에 따라서 구분이 돼 있는 건데 이 역병에 꽂힐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쉐로의 역병은 시리아, 아르메니아, 콘스탄티노폴리스 등의 원정에서 귀환한 군대. 뭐 이런 정도는 힌트가 되겠다. 콘스탄티노폴리스 등의 원정. 우리가 콘스탄티노폴리스 하면은 적어도 이제 두 나라 떠올라야 되죠. 1순위로는 비잔티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비잔티움을 무너뜨린 오스만도 더불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비잔티움을 생각을 하면서 그 비잔티움 쪽으로 쳐들어갔던 나라, 사이 안 좋았던 나라 이렇게 가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귀환한 군대를 통해서 가에 전파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 역병은 발열을 동반하는 선페스트의 일종으로 수도에서만 많은 사람을 죽였다. 여기서부터 핵심 이제 키워드입니다. 샤한샤, 쉐로에는 모르셔도 됩니다. 이런 거에 꽂혀서 파고드는 친구들이 골로 가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수험 세계사는 우리 냉정하게 교육과정 내 키워드로 승부하시면 됩니다. 물론 많이 알면 좋겠지만 그런 거에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있는 이제 샤한샤가 나온단 말이죠. 샤한샤, 서아시아 지역에서 특히 또 페르시아 쪽에서는요 군주를 가리켜서 이 샤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것이죠. 다음 마지막 샤한샤 야지데게르드 3세 치세 때 재차 유행한 쉐로의 역병 탓에 국력이 약해졌고 포인트 하나 또 가보겠습니다. 이슬람 세력에 의해 멸망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느낌이 뭔가 비잔티움의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 동시기에 존재를 하면서 페르시아 샤를 칭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거 세계사에서 역대급으로 가장 많이 쓰인 선지이자 문제거든요.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멸망했다. 이런 사실. 그렇죠? 요거를 통해서 우리는 그냥 페르시아가 아니라 사산 왕조 페르시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제 노트 한번 끌고 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아시아로 이렇게 좀 빠르게 넘겨볼게요. 좀 어지러우셔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인도사 넘어가서 여기 있다. 사산왕조 가보겠습니다. 사산왕조 비잔티움을 압박했다. 이런 거는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내용이고 여기 비잔티움이랑 계속된 전쟁 그리고 이슬람 세력한테 무너졌다. 샤는 그냥 기본 기초 소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산왕조 페르시아다. 정답을 골라보면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삼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산왕조 페르시아 이거 지난 수능 때도 나왔어요.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삼았다. 됐습니다. 1번 가볼게요. 특히 사산왕조 페르시아는 지금 너무 연속으로 많이 나와서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 빠지지 않고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밀레트 제도를 운영했다. 오스만이죠. 종교 자치 공동체. 탈라스 전투에서 승리를 했다. 이슬람교를 믿는 아바스. 아잔타 석굴 사원을 조성했다. 이거 인도사 굽타 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코르도바를 중심으로 발전했다. 후우마이야. 가보겠습니다. 5번 1페이지가 그러니까 만만치는 않아요. 하나하나가 막 엄청 어렵다는 아닌데 1페이지 치고는 읽어야 될 것들이 많고 여러분들이 좀 피로도가
다른 시험보다는 높았을 것이다. 밑줄 친 2번 반란이요. 일단 반란을 누가 일으켰네. 벌써부터 이제 반란 시리즈 나왔고, 중국사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국사가 아닌 느낌이고, 자 보세요. 사병들이 백인 장교를 처단했다. 아하, 그러면 서양 열강이들, 얘네들이 타도 대상이, 그렇죠? 그들에 대항해서 일으킨 반란이야. 그러면 세계사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 사례가 머릿속에 많지 않을 거야. 이 수험 세계사에 집중했다면. 그렇죠? 다음, 자기들 내부 안에 종교적 반목이 있는 나라야. 그렇죠? 자기들 내부 안에 종교적 반목이 있는 나라인데 그걸 버렸어. 왜? 공공의 적이 있으니까. 근데 그 나라가 사이즈가 나왔어. 델리니까. 델리가 나왔으니까. 델리를 본 순간 아, 인도구나. 그렇지. 인도는 종교적 반목이 있었지. 어떻게 있었을까요? 이슬람교도 있었고 힌두교가 또 다수 아닙니까? 이 대립이 강했다는 거야.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걸 버리고 단결해서 반란을 일으켰고, 그렇죠? 그리고 군대의 반란이었어. 군대의 반란이었고 델리까지 들어갔다.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동인도회사에 대한 불만. 자, 이 동인도회사에 고용되어 있던 용병들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세포입니다. 세계사 포기한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세계사 포기한 자들이 아니라 인도인 용병을 가리키고, 이들이 이슬람교도도 있었을 것이고 힌두교도도 있었겠지만 반목을 버리고 이 영국 동인도회사에 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죠. 바로 세포이 항쟁이었습니다. 플라시 전투로부터 정확히 100년 후 1858까지. 근데 진압을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정답으로 이어지죠. 인도 통치 개선법이 제정이 되어서 동인도회사는 이제 무력화되고 영국이 인도를 직접 통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1877 영국령 인도 제국이 되는 것이죠. 무굴 제국이 아닙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됩니다. 1번 람 모한 로이가 주도했다. 요거 브라흐마 사마지, 사티를 폐지하자, 맞죠? 그래서 인도의 이제 근대화 운동으로 보시면 됩니다. 1820년대 롤러법 시행에 반대해서, 자, 이 롤러법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19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간디 소환하시면 됩니다. 플라시 전투는 1757, 시기적으로 전혀 맞지 않고, 벵골 분할령은 1905에 영국이 발표를 했는데 인도 국민회의에 적극적인 저항 운동이 있었고 1911 최종적으로 취소를 하게 됩니다. 자, 인도 근현대사까지, 근현대사 문제가 막 2개나 들어가 버려 있다고 1페이지 때. 그러니까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6번 다음 페이지 가보는데, 그러니까 1페이지 풀면서 이거 생각보다 좀 이거 시간 걸릴 수도 있는 시험인 것 같은데 생각이 드는데, 6번에서 읽는 그 자체로 시간, 너무 막 어렵다라기보다는 읽는 것 자체로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드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세계사에서 정치 체제가 변하는 순간이죠. 지금 왕정이 무너졌다. 이거 뭐예요? 정치 체제가 체인지, 변화되는 순간. 요거는 무조건 역사에서는 가장 메이저한 순간이에요. 주목하는 순간입니다. 왜냐면 이게 스무스하지 않죠. 보통 어떤 커다란 사건을 수반하죠. 혁명까지 수반하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 요거는 중요 힌트고, 왕정이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 나는 몰레와 티에르 등이, 참고로 요거는요 여러분, 몰레 티에르 이 사료는 수특에 있었습니다. 연계교재 자료예요. 이건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 사건은 뜻밖의 일이며 그저 단순한 우연일 뿐이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 이들은 왕정 아래서 이래왔기에 왕이 폐위된 게 바로 그의 실정 탓이었다는 사실을 쉽게 인정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발생한 데는 구조적인 원인도 있대요. 지난 30년 동안의 산업화. 아하, 30년 동안의 산업화가 된 나라구나. 근데 여기서 요거는 이제 직접 힌트는 아닌데 간접 힌트는 될 수 있겠다 생각되는 게 뭐냐면, 몰레, 띠에르. 자, 유럽 같은데 어느 나라 느낌이 좀 나느냐? 프렌치 필이 좀 난다는 거죠. 프렌치 필, 프랑스 필링. 근데 요거는 이제 직접 힌트는 아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한 친구들이 있기는 있었을 거야 분명히.
그래서 30년 동안 산업화가 됐고 노동자들이 또 많이 성장을 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영향을 좀 미쳤고 여기에서부터 아주 백미죠. 이 문제의 백미입니다. 공화정 다음에 왕정. 그 다음에 그 왕정을 이었고 또 그 공화정을 자, 공화정 다음에 왕정이 아니야. 나도 헷갈릴 뻔했어. 왕정 다음에 공화정이란 얘기죠. 공화정이 이은 거니까. 그리고 그것이 제국이 됐고 제국이 다시 왕정이 됐고 그 다음에 또 왕정이 됐어. 근데 그것도 뭐해? 또 끝냈어. 이 혁명으로. 야, 이거 이제 설계하는데 보통 이 문장력 가지고는 설계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거 정리를 한번 해보고 노트도 한번 보시죠. 제 노트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기 왼쪽에다가 이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왕정이었는데 그 다음 뭐지? 공화정이 이었다고 했으니까 공화정이었다가 그 공화정을 제국이 또 이었어. 이제 황제를 선포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왕정이 들어서다가 왕정이 무너졌으니까 뭐야? 공화정으로 귀결이 된 그런 사건. 그게 뭐냐?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요건데 요거 자 노트로 먼저 이건 한번 볼 필요가 있어. 이거는 노트 봐야 돼. 자 서양사 노트로 쭉쭉쭉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에서 찾으셔야 될까? 정답은 프랑스 혁명으로부터 혁명 이후에 빈체제와 빈체제의 붕괴까지 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입니다. 자, 프랑스 혁명 노트를 보면서 한번 찾아서 가볼게요. 일단 국민의회는 패스하고 여기 국민공회로 가야겠네요. 국민공회를 먼저 보니까 공화정을 1792년 선포했어. 이게 프랑스의 제1공화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루이 16세를 죽였어. 자, 이게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간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러면 여기 다시 여기로 올게요. 여기로 오시면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갔다. 그렇죠? 여기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자, 이게 1공화정. 로베스피에르 시기. 그렇죠? 루이 16세 죽였을 때 그때 이야기입니다. 요게. 자, 그리고 쭉 가. 지금 공화정으로 쭉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테르미도르 반동 이후로 혁명은 멈췄고 총재 정부 무능한 모습, 나폴레옹의 대두, 그렇죠? 그리고 나폴레옹이 통령 정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일단 공화정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폴레옹이 뭐 왕인 것도 아니고 황제 선포는 아직 안 했으니까. 그런데 1804년으로 가면서 즉위합니다. 무엇으로? 나폴레옹 1세 황제로서 즉위하면서 자 이게 뭐가 됩니까? 제1 제정이 되는 것이죠. 제1 제정. 그래서 문항으로 갑니다. 여기 보시면 제국 나폴레옹 시기가 도래했고 나폴레옹이 제1 제정을 선포했었지. 나폴레옹으로 지금 넘어온 겁니다. 자 그러다가 다시 노트로 갑니다. 그러다가 나폴레옹이 결국에는 워털루 전투 이후로 몰락합니다. 워털루 전투 이후로 몰락해. 그리고 이제 프랑스 혁명 이후 이렇게 다시 빈체제로서 왕실이 회복이 됩니다. 빈체제로서 왕실이 회복이 돼. 그래서 지금 보시면 루이 18, 샤를 10세 딱 그냥 뭐 18세, 10세 혁명을 부르는 왕들이 오지 않았어. 이름부터가 그냥 혁명을 부른단 말이야, 이 친구들이. 그래서 왕정이 들어왔어. 다시 빈체제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들어선 왕정은 뭐 루이 18세 특히 대표적인 게 샤를 10세 이런 애였단 말이야. 그런데 다시 노트로 갑니다. 이 샤를 10세가 어떻게 돼요? 또 이제 전제 정치하다가 추방당하니 이게 7월 혁명이에요. 근데 이때 공화정으로 안 갔어요. 공화정으로 안 가고 루이 필리프를 추대하면서 왕정이 이어집니다. 오를레앙 왕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문항으로 오면 샤를 10세가 무너졌지만 그대로 왕정이 이어졌어. 루이 필리프 체제였구나. 그렇죠? 자, 근데 다시 이제 마지막 노트입니다. 이 루이 필리프를 또 뭐 합니까? 또 실정을 하니까 이 루이 필리프를 또 이렇게 축출하고 공화정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자, 제 노트 보세요. 산업화가 됐고 그죠? 산업혁명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났다. 그렇죠? 그래서 루이 나폴레옹을 선출을 했다. 자, 가볼게요. 여기요. 보시면 산업화
노동자가 합류를 했다. 문항 중간에 나와 있지요. 그래서 마지막 여기 보시면 공화정으로 갔다. 이거 루이 필리프 축출했고 루이 나폴레옹으로 갔죠. 이 사건이 그럼 뭐였습니까? 최종 결론이네요. 1848 2월 혁명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2월 혁명 이후에는 이 루이 나폴레옹이 나폴레옹 3세가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제국이 또 이어지긴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읽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사실 이 파트는 너무나 개념 강의를 할 때나 교재, 교과서 모두나 강조가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공부를 하셔서 잘 풀어내셨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틀릴만 했다라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 문제는. 자, 그래서 2월 혁명 가지고 보면 메테르니가 실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빈체제가 붕괴됐다. 이렇게 나오죠. 빈체제의 붕괴, 메테르니 추방 이렇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 오답 가보겠습니다. 오답 가보면 피해 일요일 사건으로 촉발되었다. 이건 러시아 상황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신성 로마 제국의 해체는 나폴레옹 1세에 의해서 1806년에 이미 해체가 됐고요. 까르보나리당 결성, 이건 이제 빈체제 시기에 이탈리아에서 자유주의 운동. 그다음 루이 필리프의 즉위, 요거 같은 경우는 이미 있었죠. 루이 필리프 즉위는 7월 혁명이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2월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6번 됐어. 자, 7번 가겠습니다. 7번 사료로 읽는 세계사. 글자가 너무 작아요. 아테네인들이 나왔습니다. 전쟁하고 있는 아테네야. 그리고 멜로스 섬으로 이동했습니다. 아테네는 1600명의 중장보병, 궁수, 기마공수 어쩌고 저쩌고. 자, 그때까지 중립을 선언하고 아테네 중심 연합군과, 여기 핵심이죠. 아테네의 중심 연합군. 이게 뭘까요? 우리가 아는 걸로만 접근하자고. 아는 걸로만. 그럼 이게 델로스 동맹 아닙니까? 그렇죠? 다음. 그리고 가가 반대편에 있는 가주도 동맹. 그렇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아테네인들이 여러 폴리스와 함께 멜로스를 공격하는 이유는 이 가의 조상이 멜로스인들과 같은 도리스 민족. 자, 그럼 헷갈리실까봐 이거 다 지워버리고 왼쪽 키워드는 아테네 중심의 동맹과 싸우고 있는 반대편을 찾아라. 그렇죠? 근데 그들이 뭐예요? 도리스인들이라는 거지. 도리스인들. 그럼 이들이 뭐예요? 도리스라는 힌트가 나왔기 때문에 스파르타. 그렇죠? 그럼 스파르타에 관련된 걸 골라라. 여기 있네요. 피정복민 다수를 헤일로타이로 삼았다. 그 위에 이제 뭐 페리오이코이도 있고 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죠. 이거는 뭐 빨리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포에니에서 졌다. 이거 카르타고. 페니키아인들이 생긴 카르타고. 악티움에서 이겼다. 이거 로마 옥타비아누스. 정복지에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했으니까 알렉산드로스. 그다음에 왕의 눈각이, 이거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죠. 그리고 군주로 좁히면 다리우스. 8번 가겠습니다.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요거 살짝 무게감이 있기는 해요. 가와 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자, 가랑 싸운 나라 어디랑 싸웠다? 오스트리아랑 싸웠다. 자, 오스트리아 제국일 때네요. 황제 프란츠 요셉 1세는 즉시 연방회의를 소집해서 참여국가 대다수의 지원을 이끌었다. 그런데 오스트리아는 개전 3주 만에 홀슈타인을 상실했고 퀘니그레츠에서는 주력군마저 대패. 하여간 오스트리아가 뭐했다? 대패했다. 얘네랑 싸우다가. 그쵸?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이 오스트리아 황제는요, 이 자기랑 싸운 가 나라가 연방의 통일을 주도하는 걸 막을 수 없게 됐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빼지고 통일된 나라. 느낌 오셨죠? 오스트리아랑 싸워서 오스트리아 빼고 통일시킨 나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 노트로 한번 찾아드리겠습니다. 바로 다음 장인데 방금 앞 문제 푼 거에서 이탈리아 독일 통일. 자, 이거 보시면 독일 통일이네요. 자, 그래서 보시면 오스트리아를 배제한다. 그래서 프로이센이 주축이 되었다.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오스트리아랑 싸워서 깨고 북독일 연방 결성한 뒤 최종적으로 독일 제국이 되었다. 독일 통일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스트리아랑 싸워서 오스트리아를 빼고 통일된 독일을 만들어냈죠. 그럼 요거는 좀 더 좁혀서 프로이센으로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독일 통일이란 주제로 나왔고 프로이센을 찾아라.
그러면 프로이센과 관련해서 나온 게 뭐가 됩니까? 요거 이미 우리가 평가원 기출에서 연습이 된 사례입니다. 프랑스 혁명기에 프랑스 혁명에 간섭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면서 프랑스랑 싸웠던 나라 프로이센이죠. 오스트리아도 마찬가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이미 기출 사례가 있고요. 여기 오답 가겠습니다. 필리핀을 둘러싸고 미국과 전쟁을 벌였다. 에스파냐. 에티오피아와 아도아 전투에서 격돌해서 졌지. 이탈리아. 영국과 함께 2차 아편 전쟁에 참전했다. 프랑스. 오스만한테 크림 전쟁에서 졌다. 러시아. 9번 가겠습니다. 밑줄 친 황제 시기에 있었던 사실. 자, 황제 시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이 그림 스타일만 가지고도 나라 필이 좀 느껴지기는 하거든요. 궁정화가 비치트르가 그린 상상도입니다. 제국의 황제가 아들 자앙기르도 제가 연계교재 풀이하면서 이 제국의 아들 그 왕 계보 소개를 많이 해드렸었어요. 자, 그 다음에 손자 샤자한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일단 샤자한은 좀 네임드죠. 이 샤자한이 뭐 만들었습니까? 타지마할. 그렇죠? 그래서 인도 무굴 제국이구나. 요거는 바로 그냥 사이즈 나와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건 황제를 좀 좁혀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국의 황제가 손자 샤자한한테 왕관을 전해주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상상도기 때문에 요거 너무 막 매몰될 필요는 없어. 그냥 무굴 제국인 것만 잡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우개로 살짝 지워준다면 뭐 아들이니 손자니 이런 거는 매몰되시면 안 돼요. 그냥 자앙기르라는 황제도 있었고 샤자한이라는 황자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자앙기르 왕이 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비치트르는 샤자한을 제국의 진정한 계승자로 그렸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이 계보도 한번 해보죠. 황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황제 있고 그 다음에 아들 자한기르 그 다음에 손자 샤자한 그렇죠? 그 다음 샤자한 아들은 너무 유명합니다. 아우랑제브. 아우랑제브한테 결국에 갇혔잖아. 이 샤자한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비치테르는 샤자한을 제국의 진정한 계승자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샤자한은 힌두교도에게 부과했던 성지순례 세금 폐지, 비이슬람교도의 지지아 폐지, 요거 핵심이죠. 지지아 폐지 등 이 조부의 종교적 관용 정책을 계승했다. 자, 그럼 이 샤자한의 조부면 이렇게 올라가죠. 아까 손자라고 써졌으니까. 그럼 이 황제가 한 일이 뭐야? 이 황제가 한 일이 지지아 폐지야. 무굴 제국에서 지지아 폐지하면 누구 나온다? 아크바르 나온다. 나올 사람 나온 거다. 이거는 뭐 새로운 문제 아닙니다. 그러면 아크바르와 관련해서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요거 살짝 또 좀 애매한 구석이 살짝 있었어요. 왜냐면 아크바르한테 평소에 많이 쓰는 정답지가 다름이 아니라 뭐 지지아 폐지, 그 다음에 뭐 힌두교도에 대한 어떤 관용, 그 다음에 뭐 영토로 한다면 데칸고원까지는 이제 점령을 못했지만 뭐 그 위쪽으로는 이제 많이 점령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조금 뭔가 어색한 듯한 느낌. 우리가 평소 잘 보지 않은 문장. 인도 북부에 걸친 제국 형성되었다. 요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그냥 그랬지 뭐 그랬겠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요게 정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인도 북부에 걸친 제국이 형성이 되었어요. 아크바르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항상 이 파트 문제 풀 때 인도 무굴 제국 영역을 본단 말이죠. 그럼 그렇게 돼 있거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정답인 것이고, 다음 쿠투브 미나르가 건립되었다. 요거는 아이바크죠. 델리 술탄 왕조. 델술. 그 다음에 뭐 구루 왕조의 침략을 받았다. 뭐 가즈니, 구루 이런 이슬람의 진출은 훨씬 더 이전에 이미 있었습니다. 구루는 지금 있지도 않아. 무굴 제국 때는. 그렇죠? 델리 술탄보다도 더 이전이니까. 그다음 델리 술탄 왕조 시대를 끝냈다라고 나왔는데 요거는 바부르 간다는 거죠. 건국자 바부르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제껴야 돼 무조건. 그다음 타지마할은 여기 샤자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제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속어로도 사실은 충분히 남는 게 4번밖에 없어요. 속어로도 접근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냥 속어를 해봤더니
당연히 아크바르 정도 되면 인도 북부에 걸친 제국은 충분히 형성되지. 하지만 데칸권 이남으로 못 갔지. 그것까지 해낸 것은 아우랑제부가 해냈으니까. 그쵸? 그렇게 접근하면 됩니다. 10번 갑니다. 밑줄 친 우리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때 우리나라는 큰 위기에 봉착했다. 왜 그랬을까? 아하, 페르시아 침공 때문에. 그럼 뭐 그리스 쪽일지, 아니면 뭐 사산 왕조랑 계속 박터지게 싸웠던 뭐 비잔티움일지, 뭐 후보가 조금 생각이 나. 근데 보세요, 무슬림이 나타났어. 이슬람이 이미 등장했어. 그럼 이슬람이랑 또 싸우는 거야. 페르시아랑도 싸웠고 이슬람이랑도 싸웠어. 그럼 여기서 좀 그 센스 있는 친구들은 좀 좁혀 버릴 것입니다, 아마도. 자, 그리고 무슬림들이 교역로를 막아서 수도랑 동방 사이 길을 4년 동안이나 봉쇄했대요. 자, 그때 이들이 뭐를 했냐면 디오클레티아누스의 행정개혁을 교훈 삼았다. 이걸 모델로 삼았어. 자, 디오클레티아누스는 로마 제국 시기에 뭐 사분할 통치를 했던 그런 군주죠. 그다음 동방적 전제군주 정치를 강화했던 그 로마 제정 말기에 활약을 했던 그런 군주란 말이야. 근데 이거 그냥 로마 제국으로 하면 안 돼. 이걸 교훈 삼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온 나라야. 자, 그리고 터키가 있는 지역 아나톨리아 땅에 군대와 그 가족을 배치 생활하게 했어요. 그리고 스트라테고스라는 관직을 두어서 군사와 행정을 그 지역에서 담당한다고?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 테마 제도라고 한다. 이 테마 제도는 제가 뭐 세계사 개념 강의 때도 좀 소개를 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세계사 조금 관심 깊게 공부를 한 친구들은 이 시점에서 이제 이 지역 나라를 확정을 지을 겁니다. 롬바르드 테마도 있고요. 이탈리아 지역까지도 지금 진출이 된 거야. 훗날 로마 교황이 서로마 쪽이죠. 프랑크족 왕을 앞세워서 우리 황제를 모욕해. 그치? 그러니까 이 나라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정통성, 로마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정통성이 있고 유일한 황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저 게르만족의 프랑크가 자기들이 황제를 칭해? 자, 우리 크카피카, 카롤로스 대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 이거 모욕감인데 이거? 너 나에게 모욕감을 주었어? 뭐 이런 생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뭐 군관구 제도, 이렇게 지역을 나눠서 군사령관이 등장을 해서 군사와 행정을 담당하게 하는 거, 이거 군관구거든. 그리고 그 지역에서 그 농민들이 농사도 짓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군사로 징병도 되고, 이게 이제 또 둔전병제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그런 나라가 보세요, 이 황제를 칭하면서 정통성을 주장을 했던 나라고, 그렇죠? 그리고 페르시아랑도 싸웠고 무슬림하고도 계속 싸우는 나라.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때 페르시아는 사산왕조 페르시아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뭐가 되겠습니까? 비잔티움이다. 이거 비잔티움 찾는 건 어렵진 않았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요. 노트까지는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티마르제를 시행했다. 오스만. 성소피아 성당 정답이죠.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성소피아 성당을 건립한다. 살라미스전에서 승리를 했다. 이거는 그리스 세계죠. 인더스강 유역까지 진출을 했다. 이거는 뭐 너무 많은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특정 짓기는 그렇죠. 베르등 조약과 메르센 조약으로 분열됐다. 이건 프랑크지. 카를로스 대제 사후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11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반환점 돌았네요.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글자가 굉장히 작아가지고 이렇게 키워가지고 가볼게요. 이거는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개념 공부 충실히 해왔다라면은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일단 프랑스완이 여기 뭐 신실한종 하워드니, 이거 뭐 특정 인물이 아니니까 가상 편지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왕가의 혈통도 아니고 신성한 기름 부음도 받지 못한 그가 국가의 수호자를 자처했다. 이거 약간 힌트거든요. 국가의 수호자. 국가의 수호자. 수호한다. 국가를. 여기서 호국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다음. 근데 감히 권자에 올라서 최고의 자리에 지금 올라갔단 말이야. 성체 성사에 쓰이는 술까지 금지하고 참된 신자들을 핍박하고 있어. 그럼 이런 것들을 보면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종교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야. 되게 이게 교조적인 인물이었거든요. 종교에 있어서. 자, 그는 수년 전
군대를 동원해서 선왕한테 반대를 이제 들었고 심지어 선왕을 뭐 했어? 죽었어. 자, 유럽사 같은데 딱 봐도 유럽사잖아. 지금 프랑스와 하워드 등등. 근데 뭐 했어? 왕이 죽었어. 그럼 우리 세계사에서 왕을 이렇게 처형한 유럽, 특히 프랑스와 하워드니까 서유럽 쪽이잖아. 영국의 청교도 혁명의 찰스 1세, 그리고 그 뒤 프랑스의 루이 16세 처형, 이 사례로 좁히셔야 됩니다. 그쵸? 그런 사례밖에 없어. 자, 그런데 보니까 또 읽어보겠습니다. 의회가 또 이렇게 등장하고 있고요. 군대를 동원한 인물입니다. 뭐 철기군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었지. 돌이켜 보면 선왕께서는 설마 여러분 여기 인민의 권리와 자유 이것 때문에 야 인권선언 프랑스 가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요런 거 낚이시면 안 돼요. 요거 힌트로 인민에 꽂히지 마라. 알겠죠? 회개한 이유를 들여서 말이죠. 돌이켜보면 선왕께서는 그 패거리들의 불손함을 미리 아시고 오랫동안 부르지 않았던 거다. 오랫동안 부르지 않았다. 의회를 장기간 소집하지 않았다. 장기간 하지 않았다. 요것도 힌트예요. 재정 문제로 소집했다가, 그쵸? 재정 문제 협조 때문에 의회 소집했다가 교화를 당했다. 1월의 추위 속 선왕께서 부당하게 처형당하시던 순간이 기억이 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왕의 편이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자, 이 사례 이건 노트로 뭐 이미 제가 힌트를 주면서 간 것 같은데 노트를 소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국혁명 가보죠. 짜잔, 여기 가보겠습니다. 찰스 1세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를 많이 무시하고 뭐 있었죠. 그런데 의회가 이제 권리청원을 제출했어. 승인한 후에 장기간 소집하지 않습니다. 근데 스코틀랜드 문제 때문에 재소집해요. 이게 이제 재정 문제로 이어지겠지 결국엔. 근데 이때 대립이 일어났고 이 의회파를 크로멜이 이끌고 있었죠. 그 크로멜이 주도를 했고요. 결국에는 찰스 1세를 죽였다. 근데 그 크로멜이 어떤 일을 하는 건 뭐냐? 어떤 일을 하는지를 봤더니 나라를 이렇게 보호한다 또는 수호한다라는 것을 내걸면서 거의 뭐 독재 권력을 구축을 했고요. 호국경, 금욕적 독재 정치, 독재 플러스 종교적인 굉장히 교조적인 모습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다가 크로멜 사후에는 다시 왕정 복구가 되었지. 그래서 영국혁명이었습니다. 여기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호국경 올리버 크로멜을 찾아라.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에서 틀리는 친구들은 여기 있는 이 인민 같은 거에 꽂히면서 이제 프랑스, 왠지 과격하니까 프랑스 로베스피에르 생각을 하셨겠죠. 로베스피에르 생각해버리면 이제 뭐 공안위원회 주도 이런 걸로 갔겠죠. 근데 딱 그거를 노리는 여러분 낚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로베스피에르가 아니라 크로멜로 잘 가셨어야 됩니다. 그럼 크로멜이면 항해법이죠. 크로멜이면 항해법. 또 네덜란드랑 이것 때문에 크게 대립을 했고요. 철혈 정책인 비스마르크, 프로이센, 공안위원회를 주도했다. 이건 이제 프랑스 쪽으로 가야죠. 로베스피에르도 있었겠고요. 농노 해방령은 러시아, 제정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2세, 국민투표로 황제에 즉위한 것은 나폴레옹 1세, 3세 모두 같습니다. 12번 갈게요. 저는 이거 거울 아니에요, 이거? 거울? 사파가 너무나 같아가지고 좀 특이하긴 했습니다만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가볼게요. 오랑캐가 황제한테 바쳤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벌써 이제 중화 의식에 이제 쪄들어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지도를 보니까 한밤중에, 근데 여기서 오랑캐를 여러분 한족이 아닌 이제 외국 세력이라고 생각하셔야지. 뭐 흉노야? 이거 만주족이야? 뭐 금나라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왕조도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이 지도 보니까 아니야. 이거 꼭 우리가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 그 다음에 지도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만국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 그렇죠? 만국이라는 표현. 그리고 이 시기에 동시에 보니까 20년 전에 에도에 이미 세막부가 있어. 에도의 세막부면 뭐야? 에도 막부야. 근데 20년 전이래 그게. 그러면 자, 에도 막부가 1603년부터 간단 말이죠. 메이지 유신까지 간단 말이죠. 19세기. 근데 이게 20년 전이래.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단순 계산 플러스 20년이니까 그냥 뭐 1623이라고 해봅시다. 그때 한족 왕조는 뭐예요 여러분? 명이잖아. 그냥 강명이에요. 강명. 뭐 청으로 헷갈릴 친구들은 없겠지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명나라고 그들이 이제 중화 의식에 쪄들어 있는데 야 이런 지도 이런 거 보니까
우리가 다르게 또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거 고려만국전도죠. 고려만국전도 누가 줬습니까? 그 오랑캐 누구야? 마테오 리치. 마테오 리치 명나라 때 활약했죠.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관리들의 이 사파를 보면은 이 명나라 관복과 여기 이제 쓰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보면 명나라 스타일 맞지요. 그렇게 역으로 생각해봐도 이제 다만 이 모습 보고 헷갈릴 만한 대상은 조선밖에 없어. 조선 아니야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명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명나라랑 관련된 것을 골라보자. 왕수인의 양명학 끝. 명나라 때 양명학 대도 되잖아. 반고의 한서 한나라죠. 후한. 이분바 투타 요거는 이제 몽골 때 교류가 있었고요. 진국번의 양무운동은 아예 이제 근현대사로 가야죠. 청나라. 장택단의 청명상하도 송나라. 이렇게 북송시대 카이펑의 번화한 모습을 보인다. 13번 가겠습니다.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볼게요. 가에서 사회민주주의 노동당 그냥 벌써 사회주의 국가 느낌 찾으셨습니까? 여기에서 그냥 벌써 이제 필링이 와야 돼. 이거 러시아 쪽인데 필링이 와야 되고요. 교과서적 표현이 맞습니다. 다음 다수파라는 이름의 분파 요게 뭐예요? 맨셰비키일까요? 볼셰비키일까요? 요게 바로 볼셰비키. 누가 이끌어? 레닌이 이끄는. 그들은 의회제도를 못시하는 독재 권력을 낳았다. 그들은 대외전쟁을 중단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치? 그러니까 이제 볼시 1917년 10월 또는 이제 11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러혁 아닙니까? 이걸로 뭐 했어요? 임시정부 하도했고 그쵸? 소비에트 정부가 이제 전개가 되죠. 그러면서 그들이 바로 하는 게 뭡니까?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으로 1차 대전에서 이제 빠지는 거죠. 1차 대전에서 아웃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됐죠?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이제 러시아 사회주의 국가의 그 러시아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힌트를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럼 가국가 러시아 쪽으로 가보면 되겠죠. 신경체 정책을 추진을 했다. 그쵸? 1921년 레닌에 의해서 이렇게 자본주의적인 요소를 도입하는 개혁을 했다. 반공협정에 가담을 했다는 안 되겠죠. 자, 반공협정 뭐 이탈리아, 일본, 독일, 이집트를 보호국으로 삼았다. 뭐 영국 이렇게 되겠지. 바이마르 공화국을 수립했다. 이거 독일 이야기지. 파슈다에서 영국과 충돌했다. 프랑스. 14번 갑니다. 가막부 시기. 일본 막부입니다. 그럼 이거 벌써 뭐 가마쿠라냐, 무로마치냐, 그다음에 이제 에도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바로 접근을 해볼게요. 가마쿠라는 높은 확률로 몽골, 즉 쿠빌라이 칸의 이 두 차례에 걸친 침공 있죠. 요게 내용이 걸칠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무로마치는요 명나라와 가만무역 있죠. 요거에 걸칠 수밖에 없어요. 에도 막부는 내용이 좀 많으니까 뭐 상킨코타이도 있겠고 뭐 조닌 문화도 있겠고 에도 막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개항도 있고 그쵸? 그러면 이거 가볼게요. 이 자료는 막부를 두고 동아시아 두 나라의 사이에 갔어요. 가볼게요. 병 또한 도이가 심히 친히 보낸 사진을 내줬고 그러니까 이 일본의 막부를 도이라고 가리키면서 그쵸? 야, 내 말을 저것들이 안 듣고 있네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여기서 시기적 힌트 나옵니다. 남송 사이의 내통까지 의심스럽다. 자, 남송이 뭐예요? 쿠빌라이 칸한테 와장창 깨지고 정복당한 거 아니야? 그러면 벌써 우리 무게중심 어디로 갑니까? 여기로 가는 거지. 그쵸? 맞죠? 여기로 가야겠지. 남송이 나왔으니까. 이제 방법은 정벌뿐이다. 그치? 그래서 둔전을 둘 거야. 그래서 동정을 위한 배를 잘 준비해라. 이거 어디에다가 가는 이야기겠습니까? 고려겠지. 고려도 이렇게 복속 이제 시킨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걔네들을 이끌고 같이 일본의 원정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려에 설치됐던 것이 정동행성, 그치? 그래서 요 두 번째는 그냥 고려의 입장으로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마쿠라 막부였습니다. 그럼 가장 적절한 게 뭘까요? 자, 여러분 답으로 쓰일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냥 요거예요.
가마쿠라 막부에서 이 장원을 관리하는 무사, 이 형태가 이제 나타난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나 일반적인 말 아닙니까? 막부잖아. 무사들이 주축이 된 막부에서 또 그들이 이렇게 사사로이 자신들의 땅 관리하겠지. 이게 가마쿠라 막부. 아주 일반적인 특징이 이렇게 정답으로 나왔고요. 오답을 보면 더 확실하게 속어도 될 겁니다. 부채꼴 모양의 인공섬 대지마를 건설하는 농민. 그래서 이제 에도 막부 때 대지마에서도 네덜란드 상관이 설치되고 교역을 했죠. 견수사에 동행하는 유학생, 이거는 야마토죠. 견수사, 견당사, 야마토 이어지고요. 다이카 계신 역시 야마토. 3, 4번 야마토기 때문에 동반 탈락됩니다. 그 다음 가만무역은 무로마치에 걸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아주 쉽게 일방적으로 찾을 수 있고, 특히 여기서 이제 고려와 걸쳐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몽골이 일본을 정벌하려는 그 소스를 이 문제 메인에서 썼기 때문에, 그렇죠? 정답에서는 이렇게 일반적인 선지가 활용이 되었습니다. 15번 갑니다. 15번은 제가 별 스티커를 줬지만 어렵다라기보다는 진시황 문제 사실 그동안 주는 문제 아닙니까? 한 문제 문제랑 로테이션 하면서.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진시황 문제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공을 들인, 최고로 공을 들이는, 좀 더 읽어보게 만드는, 진시황 문제로 시간을 더 끌게 만드는 그런 문항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정근대사 만만하게 보지 마라. 한나라 문제, 진나라 문제 만만하게 보지 마라. 이런 시그널. 변경에서 발견된 목적, 그러니까 자 생각하시면 돼요. 나무로 만든 자다. 그러면 이 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자는 뭐 합니까? 길이를 재요. 그렇죠? 길이 측정을 한단 말이야. 흉노 침입에 대비, 그리고 흉노랑도 대립한 나라야. 그러면 여기서 벌써 우리는 좁힙니다. 중국 정근대사인데 후보가 둘이야. 진 아니면 아니에요. 흉노랑 지금 싸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치? 다음 갈게. 흉노 침입, 나무로 만든 자. 길이를 측량 이야기 나왔어요. 중국 전통 단위인 일척길이의 이 목적은 지금으로 환산하면 어쩌고 저쩌고입니다. 9개의 먹줄, 여기 보시면 그래서 9개의 먹줄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야. 쭉쭉쭉쭉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10개의 촌으로 균등하게 나눠져 있어서 이 촌이란 단위가 어쩌고 저쩌고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인물 치세 이전까지 중국에서는 척의 길이가 전국적으로 같았던 적이 없었다. 같았다는 적이 없었단 말을 하면은 각국이 달랐다. 다르면 어때? 불편해. 근데 이제 이 인물 덕택이 어떻게 되냐면 정책 덕에 똑같은 척의 길이가 적용됐어. 똑같은 척의 길이가 적용되면 뭐야? 통일이 됐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통일도 했겠죠. 통일 후에 이런 길이를 다 통일한다는 거죠. 그럼 이게 뭐야? 길이, 무게, 너비 이런 것들, 도량형을 통일했다는 거죠. 누구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진시황제죠. 그 이후에 통일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진이구나. 그럼 진시황제 사상 통일까지 분석이 행요. 그러니까 진시황 문제를 이렇게 공들여서, 그런데 이거 조금만 힌트 조금만 덜 줘버리면, 물론 문제 성립하기는 어렵겠지만 진시황 가지고 여러분 나가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방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 군국제 함고조죠. 황고조 유방. 오수전 함무제, 역시 한나라죠. 동돌궐 복속, 요거는 이제 당나라까지 가면 이제 복속이 되죠. 이거 특히 당태종 때 많이 쓰였습니다. 국품중정제 폐지하고 이제 과거로 가겠죠. 이거 수나라. 수 문제 때 과거제 도입됩니다. 다음 페이지 갈게요. 16번. 각 군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좀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흑해 진출, 그리고 여기 보면은 청나라와 국경 획정주역, 그렇죠? 그다음 스웨덴과 전쟁, 발트해 진출. 이거는 그냥 절대왕정 파트 표트르. 힌트가 충분해서요. 너무 많아서. 그다음 표트르,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했다. 끝. 나왔습니다. 쉬운 문제였습니다. 네덜란드를 지배했다. 이거는 에스파냐가 지배를 했었죠. 그러다가 네덜란드가 독립을 했고요. 이건 에스파냐. 무적 함대를 격파했다. 영국 엘리자베스. 그다음 낭트 칙령을 반포했다. 이거는 앙리 4세 프랑스. 그다음에 폴란드 분할에 참여했다. 이거는 이제 오스트리아.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그다음에 프로이센이 했는데, 이때 러시아에서는 이제 예카테리나라는 여자가
제가 참여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 표트르가 아니에요. 17번 가겠습니다. 가전쟁 중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죠. 그래도 왜? 일단 무게감 자체가 제 2차 세계대전입니다. 요거 잡고 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 요것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 별표를 좀 뒤늦게 추가하는데 올해가 몇 년이죠 여러분? 여러분 시험 보신 게 2024년입니다. 그리고 노르망디 상륙작전 가볼게요. 1944 노르망디 상륙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좀 숫자가 예쁘게 떨어지죠. 예쁘게 떨어집니다. 자, 이거 몇 주년이냐? 80주년인가? 노르망디 상륙작전? 어쨌든 그 끝이 이렇게 0으로 떨어지는 그 10단위 그 주년, 그거 괜히 좀 끌리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 노르망디 상륙작전 해서 이제 80주년이라는 거. 그래서 요거 그 기념하는 게 그 국제 뉴스, 신문 요런 것들에서도 좀 나왔었거든요. 요게 기념하는 게.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 좀 염두를 해둬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장면은 당시 독일 점령지 서쪽 끝에서 전면 공세를 개시한 영국 군대의 모습을 촬영한 것입니다. 그렇죠. 연합군, 미국 이러면 조금 더 이제 신속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라이언 일병구하기 이런 거 보면 또 이제 미국 중심으로 또 나오기도 하니까요. 이 작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때 유럽에서 독일군이 패전이 이미 유력했어. 왜 그러냐면 무리하게 동부로 전선 확장했다가 결정적 패배. 그냥 수렁에 발 빠져버렸죠. 이게 뭡니까? 독소전쟁. 소련과의 불가침 조약을 깨고 소련 쳐들어갔다가 독일이 거의 괴멸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그 시점에서 노르망디 상륙작전까지 펼쳐졌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파리 수복까지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거죠. 독일을 동서 양방면에서 공화한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종시기를 앞당겼다. 전쟁 중에 있었던 거 39년에서 45년 8월까지인데 국제연맹이 출범했다. 1920이니까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만주사변 전쟁 전이네요. 31년 대서양원장 41년. 자, 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41년 기억해 주셔라. 사라예보 사건 1차 세계대전의 배경, 이탈리아의 협상국주의 가담. 1차 때 원래 이제 그 동맹국주기였는데 협상 쪽으로 빠졌죠. 워낙 중요하니까 이거 노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국주의에서 동남아 저항, 아프리카 저항 빼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러시아 혁명에서 2차 대전 가보겠습니다. 전쟁 전개로 가야겠죠. 여기 전개로 가게 되면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파죽지세의 독일. 최근에 좀 트렌드는 여기서 많이 나왔지. 1940년 덴, 노, 네, 벨 찍고 프랑스 들어가 버리는 거 같은 해. 그래서 프랑스의 친나치 BC 정권이 이렇게 수립됐다라는 거 요거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41년이 방금 정답으로 쓰였습니다. 독일이 독소불가침 깨고 소련 침공했다는 거 정답으로 나온 대서양원장. 그 다음에 말에 일본이 미국 진주만 들어갔다라는 거. 그리고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전개가 되죠. 그래 독소 전쟁이 계속 전개가 되는데 소련이 이기죠. 그러니까 독일은 아주 이제 거의 패배가 기운이 드리웠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가 44년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게 문항으로 나온 거죠. 9월에서 됐습니다. 자, 18번 가보겠습니다. 밑줄 친 봉쇄가 일어난 시기. 이것도 우리 세계사 이미 기출을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그냥 봉쇄 나오는 순간 미국이 우리를 봉쇄해 핵전쟁의 위협 후르쇼프 나와 그러면 그냥 쿠바 봉쇄, 쿠바 미사일 위기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어제 미국은 우리의 해상을 봉쇄했다. 미국 대통령은 우리의 국방 강화 노력이 리우 지역 위반이며 이 아메리카 대륙에 사는 모든 사람을 핵전쟁의 공포에 빠뜨리고 있다고 억지를 부린다라고 하면서 이제 반대쪽 입장이네요. 미국의 반대쪽. 저희 대통령은 케네디죠. 그 다음에 소련의 서기장 후르쇼프가 나왔기 때문에 미국과 소련 사이에 핵을 사이에 둔 긴장감 그리고 미국 밑에 있는 아메리카에 있는 또 다른 나라 쿠바
그래서 이렇게 냉전기 가장 극적인 순간 중에 하나였던 쿠바 미사일 위기입니다. 트루먼 독트린 전쟁 끝나고 1947년 냉전의 시작, 국공내전에서 공산당이 승리를 하면서 여기 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베를린 장벽 61년에서 여기 89년까지, 그쵸? 그다음 베트남 전쟁은 1975년에 이제 끝나죠.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공화국이 76년에도 이렇게 수립이 되고요. 소련이 해체가 되는 것은 91년에 이렇게 해체가 되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사이에 들어가는 게 뭐지? 여기 쿠바 미사일 위기니까 여기 다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설마 자, 또 어떤 친구들 생각이 나냐면 봉쇄란 말 보고 그냥 조건만 던져고 야 이거 베를린 봉쇄 스탈린 이렇게 해서 가로 가는 친구들 없을 거라 믿어요. 아직 적어도 저랑 같이 공부한 친구들은 없을 거라 믿습니다. 자, 18번이었고요. 자, 그리고 대망의 핫한 문제죠. 19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와 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가의 주요 전적지 가나라. 일단 가나라가 여기 문항에서 여기 제목에만 있어요. 가나라는 이제 모아치 전투를 한 나라고, 앙카라 전투를 한 나라고, 찰디란 전투를 한 나라고, 마르즈 다비크 전투를 한 나라다. 그리고 이게 1에서부터 이렇게 2, 3, 4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전투 시기가 있습니다. 자, 먼저 말할게요. 모아치 전투 교과서 공통 요소인가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용어는 차치하고 헝가리에 이겼다. 그래서 헝가리를 이렇게 정복을 했다라는 것은 이미 너무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 나라가. 다음 앙카라도 이게 사전 공통이냐? 그거 의외로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 수도가 사마르칸트라는 이 나라한테 깨졌다. 수도가 사마르칸트다. 이거 최근에 곧잘 나오죠? 티무르죠. 근데 그 티무르한테 앙카라에서 1402년에 깨진 나라. 모아치 전투에서는 이겼고 여기서는 깨진 나라. 자, 그다음 시아파 국가인데 요 동네에 이렇게 시아파 국가가 있다? 그게 어디입니까? 이란이거든요. 근데 이란인데 이때 이제 이 나라랑 공존할 수 있는 이란의 나라는 사팝이에요. 그래서 힌트로 좀 삼으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집트와 시리아를 지배한 술탄의 기병을 이제 섬멸하였다. 자,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 이집트 쪽도 이렇게 원래 제 진출을 했던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아실 것 같은데요. 충분히 헝가리 정복했고 앙카라 전투에서 이제 초반에 좀 털렸고 사팝이랑 동시기에 존재하면서 대립했고, 특히 이제 이 나라는 순위파인데 사팝이는 시아파니까요. 북아프리카에 이렇게 이제 이집트를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북아프리카 쪽으로 가고, 그러면 오스만이다. 그거거든요. 그러면 자 보세요. 가가 오스만, 나가 티무르예요. 그렇죠? 가는 오스만, 나는 티무르. 대입합시다. 기억에서 그냥 여러분 눈물이 울컥이죠. 북아프리카 트리폴을 점령했다. 야,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일단 결과적으로 맞아요. 맞아. 그 다음 니은 가겠습니다. 이 오스만 제국이 뭐를 했냐? 무함마드 알리를 이집트 총독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 이집트의 사실상 자치권을 얻어서 이집트가 오스만으로부터 떨어졌게 나오게 하는 인물이 무함마드 알리고, 그 무함마드 알리가 여러 가지 개혁을 하면서 이집트의 이 근대 발전에 초석을 놓은 인물이 됩니다. 무함마드 알리. 무함마드 알리는 제가 강조를 개념 강의 때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니은도 맞습니다. 자, 그럼 디귿 가볼게요. 나 티무르는 수도 사마르칸트죠. 자, 티무르는 몽골 제국의 재건을 내세웠나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몽골을 내쫓은 명나라 한판 붙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죽었죠. 자, 정답은 디귿. 그럼 뭐야? 정답은 다 맞네. 야, 이런 모습 자체, 이 문항의 형태, 그렇죠? 외적인 형태도 세계사에서 첫 선을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함마드 알리는 저는 언젠간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충분히 했고 그런 말씀을 개념 강의 때 이미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나 역시 공부가 소홀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었겠다 생각이 들어요. 티무르는 쉬워요. 그런데 기억이 또 이렇게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기억 때문에 좀 골치가 아팠을 텐데, 제가 기억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 명분과 실제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명분은 이 오스만이 말이에요. 응? 북아프리카까지 이게 맘루크 왕조, 셀림 때 맘루크 왕조 이렇게 정복을 하면서
여기 이집트와 시리아 이거 맘루크거든요. 맘루크 왕조. 여기 정복하고 북아프리카 일대 완전 정복하고 있는 나라. 이게 오스만 아니냐? 그거 알아야 되는 것이다. 응? 그렇기 때문에 이 트리폴리 지역도 우리가 이쪽 북아프리 쪽까지 이렇게 진출했다라는 거, 여기 북아프리카라고 여기 이렇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북아프리카라고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명분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는요, 자 여러분, 이 세계사 아주 오랜 역사, 사탐에서 뭐 가장 오랜 역사를 전통을 지니고 있는, 권위는 좀 떨어졌지만 전통의 과목이에요. 기출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써였는데 우리 출제 선생님들께서는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 그동안의 문제에서 조금이라도 좀 탈피하면서 신경향, 좀 신선한 느낌, 그다음 기출을 좀 피하고자 하는, 중복을 피하고자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계속 발굴을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 왜냐면 이렇게 정답으로 나오려면 우리 검정교과서에서 모두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들만이 정답으로 쓰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우 제한이 심합니다. 근데 이 문제, 이 지도도 그려야 되고 사건별로 전투도 배치해야 되고 얼마나 설계하는데 쉽지 않았, 정말 어려웠겠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설계는 어려웠는데 정답 선지가 이제 교과서 공통 요소에서 고르다 보면은 정답에서 또 맥 빠져버리면 이게 좀 아쉽단 말이죠. 여기서 변별력, 난도 잡아줄 수 있는데, 그쵸? 등급 잡아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종 공통인데 그동안에 나오지 않았던 좀 더 신선하면서 살짝 뭐라고 해야 될까? 딱밤한데 탁 날리는 느낌. 뒤통수 때려버린다까지는 아니지만 딱밤한데 톡! 이게 공통 요소고 나올 줄 몰랐지, 이 정도 느낌을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했더니 기가 막히게 사종 공통 지도에 이 도시가 점이 딱 찍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당당하게 이거 나올 수 있는 거야. 명분이 있어요. 교육과정이잖아요. 교과서 공통이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세계사 20문제 중에서 유일하게 교과서를 띄워서 한번 보여드리는 게 이 19번 문제입니다. 자, 오스만의 전성기. 자, 먼저 미렌 교과서입니다. 오스만 전성기 지도 나와 있죠. 그리고 이런 지도들을 바탕으로 뭐 제 개념 교재도 그렇고 수능 연계 교재에도 이 지도는 다 실려 있습니다. EBS 교재에도요. 자, 그냥 보세요. 트리폴리 찍혀 있습니다. 트리폴리 찍혀 있죠. 자, 그리고 가볼게요. 비상 교과서 가봅니다. 비상 교과서. 자, 가볼게요. 트리폴리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오스만 지도는 메이저 지도죠. 누구나 공부하는 지도입니다. 천지 교과서 갈게요. 오스만이죠. 깨알같이 여기 사팝이 있는 것도 좀 봐주시고. 트리폴리 있나요? 있습니다. 금성 갈게요. 금성이 내용이 제일 많은 그런 교과서죠. 자, 트리폴리입니다. 있나요? 있습니다. 뭡니까? 사종 오케이입니다. 나와도 됩니까? 나와도 됩니다. 이제 나온 게 어떻게 보면 이상할 정도입니다. 왜냐면 그동안에 이 사종,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불만을 토로할 겁니다. 아니, 그럼 교과서 나온 지도 점 찍힌 거 이거 다 외워야 됩니까? 이거 다 외우면 물론 너무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이미 지도에서 점 찍힌 도시들은, 메이저 도시들은 거의 다 나왔어. 거의 다 나왔어. 그러면 이 지도에서 여러분들, 선생님 뭐 이스탄불 이거 나옵니까? 이스탄불은 나와도 되는 도시 아닙니까? 나오고도 남지. 이스탄불은 너무 중요하지. 다마스쿠스 우마이야 수도잖아. 카이로 이집트 수도잖아. 바그다드 아바스 수도고 너무 중요하잖아. 로마 나와야지. 이런 거 다 나와도 됩니다. 메카 이슬람교 창시된 데인데 무조건 나와야지. 그럼 여기서 조금 여러분 마음에 걸리는 게 뭐예요? 제가 그래서 이 문제 보면서 타브리지가 마음에 걸렸어요. 야, 이거 나중에 타브리지도 나오는 거 아니야? 자, 보세요. 미래엔 타브리지 있습니다. 자, 비상 보세요. 비상에 타브리지 있습니까? 있습니다. 천재 보세요. 천재 타브리지 있습니까? 있습니다. 오메 이제 타브리지 나오겠네. 자, 보세요. 금성 볼게요. 타브리지 있습니까? 타브리지 없어요. 금성 타브리지 없습니다. 어디 갔지 타브리지? 타브리지 정답 나와요? 정답 쓸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근데 물론 이제 이 오스만 지도 말고 타브리지가 막 어디 딴 지도가 가지고 있으면 또 이제 좀 따져봐야 되는데 당장 나올 가능성은 없다. 근데 오답으로 여러분들 긴장감 주게 타브리지가 쓰일 수는 있겠지만 나오긴 어렵다. 이미 트리폴리로 족하다. 우리 세계사 2년 남았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요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여러분들 공부할 거는. 됐죠? 그러니까 이런 취지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9번이었고요. 마지막입니다. 대망의 20번. 20번은 항상 20번으로 나오는 그 주제예요. 이거 어려울 문제가 아닙니다. 주제가 회의예요.
그리고요 대표단이 와서 단결을 위해서 왔대. 아주 평화 모드야. 아시아 아프리카의 전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독립국가들이 생겼어. 그 제가 이 전후라는 말만 보면서 어떻게 2차 대전이라고 바로 상정하십니까 하는데, 이건 기출이 말해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다른 전공서나 인터넷 지식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기출이 말해주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많이 쓰였다라는 거. 그냥 아시아, 아프리카 이 워딩만 봐도 그냥 나온다는 거죠. 어떤 주제가 나올지 느낌이 온다는 거죠. 자, 그리고 23개국과 6개국 깨알같이 자 더하면은 29개국. 29개국 이거 많이 쓰였습니다. 그냥 기출이 말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모두 식민 정치로부터 독립했거나 투쟁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이념의 종교와 차이가 있다는 것도 인정하지만 우리는 서로 단결하고 그 다음에 뭐 어느 한 축에 속하지 않는다. 비동맹 중립주의. 자, 이게 뭡니까? 반둥회의, 제3세계 대두, 다극화 이거를 상징하는 반둥회의가 되겠습니다. 평화 10원칙 발표 1955년 20번 문제로 더 잘 나오죠. 20번 문제가 EU 마스트리히트 조약 아니면은 요거로 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작년 본수 수능 때 같은 경우는 제3세계 하면 또 상징적인 사건이 뭡니까? 1차 비동맹회의 베오그라드에서 열렸던 거 그거 나왔지. 이게 이제 작년 수능이죠. 작수. 작년 수능 1차 비동맹회의. 자, 브레턴 우주 체제를 성립시켰다. 이거는 1944년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IMF나 IBRD 이런 것들 만들어졌고요.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거 EU와 관련됐지. 그다음 국제연합 창설을 결정했다. 국제연합은 이미 45년에 창설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9월 모의고사 뭐 모의고사를 안 보는 사람들은 이런 정도 수준으로 나오면은 정말 이 고등학교 교과서를 가지고 낼 수 있는 정말 고난도의 정말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굉장히 치밀하게 만들어진 시험이구나,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험을 본 친구들은 그냥 어려운 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특히 뭐 한두 문제 정도 틀린 친구들은 잘하신 거예요. 그냥 하는 대로 그냥 반복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아는 개념을 더욱더 확실하게 알아야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키워드를 한 3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키워드를 여러분 3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야. 3개를. 근데 실제 수능에서 1개를 키워드를 준 거야. 그래도 그러면은 여기서 흔들리지 않고 내가 아는 그 개념이지 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 이 별 개념이라고 하면 내가 아는 그 개념 맞을 거야, 확신해, 이런 느낌이 들 때까지 개념을 반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문제는 아까 제가 트리폴리와 같은 사례처럼 교과서에서 허를 찌르는 사전 공통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저도 같이 고민을 해 나가겠지만 교과서를 한 번씩 봐주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그 방어력이 그대로 쌓이는 것이거든요. 이 교과서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이 교과서 시간 들여서 몇 날 며칠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과서 한 권당 길어야 하루입니다. 하루 딱 잡고 쭉쭉 읽어나가면서 도표, 그 다음에 자료, 그 다음에 단원 앞에 정리되어 있는 연표, 뒤에 있는 연표가 아니라 이런 것들 체크하면서 나가시면 방어력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런 것들 염두에 두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5학년도 9월 모평 세계사 여기까지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